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류영희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9522 청취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 청취율 조사 전화 매일매일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라도 전화 받으면 꼭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외치려고 하는데 전화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시겠죠?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인데 마이너스 성장이 결국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한국 경제 성적표가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주 1분기 성적표를 받았죠. 마이너스 6.8%입니다. 중국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한국은행은 오늘 23일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지금 국내외 9개 기관의 평균 예상치는 마이너스 1.5%입니다.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특히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월 하순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이 확진자 수가 거의 폭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 업종, 내수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위축되는 이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본격화됐는데요. 문제는 1분기 지표보다도 2분기 이후 경기 부진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은 3월까지는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이 코로나19가 선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분기부터는 수출까지 큰 폭의 감소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유로 IMF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정부가 이번 주에 고용안정 정책 등 패키지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일자리를 삼켰습니다. 3월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9만 5천 명이 급감했습니다. 2월의 취업자 수 49만 2천 명 증가했다라는 걸 감안하면 한 달여 만에 7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누가 어떤 일자리가 줄었느냐? 20대에서만 무려 17만 6천 명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교육 서비스와 같이 대면 서비스 업종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시휴직자가 3월에만 126만 명 증가한 161만여 명에 달했는데요. 문제는 고용은 후행성 지표입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서비스 업종에서 시작해서 이 제조업까지 이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 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을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실업자 지원을 어떻게 할지,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또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할지 크게 4가지로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3월 고용 동향에서 보게 되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하니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내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내 3개 업체가 미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75만 회 검사 분량을 수출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가 이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냈는데요.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국내 업체로서는 처음인데요. 어디냐? 오상 헬스케어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진단키트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데요. 지금까지 국내 업체가 FDA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긴급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해왔고 미국의 경우에는 특정 주 안에서 사용된 진단키트는 긴급 사용 승인이 없어도 주 정부 책임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첫 승인이 나온 만큼 국산 진단키트의 미국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그래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게 촉발제가 돼서, 촉매제가 돼서 좀 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 자산 운용 결국 퇴출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환매 중단된 펀드 규모 총 173개, 약 1조 7천억 원 상당인데요. 이 라임 자산 운용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금융회사들이 라임 부실 펀드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 배드뱅크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이 배드뱅크라는 건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우리은행 등 이 라임 펀드 주요 판매회사 19곳의 오늘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이 자본금 규모와 출자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새로 만들어지는 배드뱅크 운용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5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6년 안팎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드뱅크가 부실자산 처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라임 운영에 맡겼던 때보다도 회수 작업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8369 쓰신 애청자분께서요. 이인철 소장님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매일매일 잘 챙겨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4월 20일) 오늘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죠. 장애인의 날로 한 초등학생이 쓴 오행시, 이게 장안의 화제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장애인의 날. 초등학생이 쓴 오행시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무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꾸는 애벌레. 장차 나비가 될 것이다. 울림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이재하 어린이의 장애인의 날 오행시였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더 많이 반성하고 또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종 장애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될 분인데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이셨고 또 서울시립 북부장애인 복지관장 등을 역임하신 장애인 복지 전문가 이종성 미래한국당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전국의 장애인분들께 축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이제 기념식도 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제 축제도 벌이고 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대신 언론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루라도 장애인의 날 많이 언급해 주셔서 우리 사회가 이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이제 기념일 취지의 일부라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선 소감 여쭤보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축하 인사도 해주시고 하셔서 답변도 드리고 이제 인사도 다니고 그러는데 솔직히 기쁘다기보다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수 야당에 보내주신 이제 준엄한 채찍을 이제 겸허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성할 점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들을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장애인 복지 전문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복지관장 이런 걸 역임하신 분 다운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행사가 조금 열리지 못했던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장애인 복지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신 것만으로도 또 우리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조금 알고 싶어요. 작년 2019년도 말 현재 이제 15개 장애 유형 전체로 보면 262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돼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비율이 약 37.6%입니다. 이제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약 5.1%가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OECD, 평균 장애인 인구가 한 15%가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의 1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장애 범위가 이제 많이 좁습니다. 장애로 인정하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좁고, 반면에, 복지 혜택이 그닥 많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내가 장애인이다라는 어떤 낙인 효과, 그런 스티그마 현상 때문에 혜택이 적은 반면 내가 이제 그런 낙인을 굳이 이제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등록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 문제가 좀 더 많이 개방적으로 이제 확대돼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를 또 안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을 기준으로 262만 명이고, 네네. 이게 네, 전체 그 OECD의 그 장애인 등록 비율을 비교해 보면은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복지 혜택을 별로 적고 장애인 인정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서 낙인 효과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아는 분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아유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거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당선자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이 물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까요? 정말 많죠. 뭐, 어느 것 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장애인 기초통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제 부족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장애인들이 많이 아쉬워해요. 네. 그것도 이제 장애 유형이라든가, 장애 정도, 그리고 성별, 남녀 이제 성별이라든가 연령별로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욕구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점차 이제 장애인 부분이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네. 전체 인구 중 이제 65세 이상 비율이 이제 15.7%예요. 근데 반면 장애인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8.3%, 거의 50%에 가깝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라든가 저소득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고령 장애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현황을 이제 발표했지만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이제 3%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30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의무 고용률도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로 이제 수치로 보여주자면 장애인 실업률은 이제 비장애인의 한 2배 가까이 들고, 반면에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70%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라든가 경제적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걸 사실은 가장 크게 꼽고 계시네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난번에 그 장애인들께서 사실은 그 어떤 대규모 단체 행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장애인 그 복지와 관련된 그런 제도 개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시스템도 조금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들, 뭐 의료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든가,
소득 지원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이제 연령이라든가 대상, 뭐 장애인, 여성, 청소년 그런 대상별 또 분야별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문성 면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제 그런 단점도 갖고 있어요. 네. 가령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활동 지원 제도가 전면 중단이 되고 네. 요양보호로 이제 무조건 전환된다든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 연령으로 복지 제도를 네. 칸막이를 다 하는 거죠. 그 부처별, 부서별 이제 칸막이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65세 이상이 돼도 내가 활동을 하고자 하면은 활동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요양원에 가서 요양받는 수준으로밖에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장애인들의 불만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부양 의무자에 따라서 이제 보장 내용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이제 국가가 이제 가족 해체를 유발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건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장애 등급제를 폐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인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큰 아이디어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법을 개정을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어떤 시행 과정에서 예산적인 거라든가 제도적인 거 이런 뒷받침들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냥 문의만 등급제 폐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지 전반에 걸쳐서 이런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그런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래도 비례 입성하신 국회의원 당선자들,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또 얘기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시각장애인 당선자 김혜지 씨 아니겠습니까? 안내견 조이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시작된 것 자체가 사실 문제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말 사실 언급하기도 이제 창피한 사안이에요. 네. 사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이제 3항에서 이 누구든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법적으로 보조견의 출입을 이제 막으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렇죠. 어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까지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가장 모범이 돼야 될 이제 국회가 무슨 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도 아니고 이런 논란을 가지고 발생을 했다는 게 아직 우리 사회가 할 일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을 너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난다.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이나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네. 이번에 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 얘기하면서 김혜지 당선인이 우리 안내견은 음식이 아닙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이런 말 했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데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요.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고령자, 장애인 모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베리어 프리가 뭡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고령자 등 이제 신체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약자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을 이제 조성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70년대 이제 서구 유럽에서 이제 시작된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2000년 정도 이제 개념이 도입됐습니다만, 이제 우선적으로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제공, 뭐 화면 해설 방송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은행이라든가 주민센터 관공서에 가면은 돋보기 같은 거 이렇게 비치해 놓잖아요. 네. 이렇게 조그마한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이제 편한 사회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장애인이 편해야지 누구 국민 모두라도 다 편하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자, 끝으로 국회에 입성하시면은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장애인, 개개인별의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살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장애인계를 대표해서 이제 정치권에 영입이 되었고, 장애인을 비롯한 이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일해보라고 국민들께서 당선증으로 이제 명령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정치인이라면은 누구나 이제 자기에게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준 이제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의 빚이 아니라 자기 유권자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 또한 이제 저에게 부여된 소명을 절대 잊지 않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함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 이종성 미래한국당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그 청각 장애인에게 희망적인 뉴스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는 미래한국당 당선인 이종성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도 정확한 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얘기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신승용 선임연구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갑을 끼면 소리의 음이 진동으로 전달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소리의 주파수를 분석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음계를 찾고 해당 음계에 맞는 촉각 패턴을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사용자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실제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촉각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촉각 퇴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촉각 피치 시스템. 그러면은 장갑을 끼는데 소리의 음이 진동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냐는 걸까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주변에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 소리의 음계에 맞는 촉각 패턴을 저희가 정해놓고 그 촉각 패턴에 맞게 장갑에서 다양한 촉각 느낌을 줘서 그 느낌을 이제 음을 외우면은 노래를 할 때 이제 그걸 익혀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청각 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그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인식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음을 식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공호흡 수술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극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소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소리 높낮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개발하신 이 시스템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청각 장애인들이 그런 쪽에 불편을 느낀다 이런 거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의사 전달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예, 전문 이제 청각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인공호흡 수술을 한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의 높낮이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음악 활동에 제약이 있고 또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할 때 사람들이 그분들은 자신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낯설게 들릴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거군요.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장갑을 착용하고 진동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실제 그 효과가 좋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발성과 호흡이 아직 좀 청각장애인들이 어색하거든요. 네. 근데 발성하는 음 자체는 상당히 정확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상에 참여했던
했던 참여자들 분 경우 임상 참여 전에 비해 정확도 측면에서 약 한 3배 정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 3배나요? 네. 그럼 청각 장애인들이 매우 좋아했겠네요? 예, 대부분 노래를 어떤 음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경험 자체를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 참여자의 경우는 뭐 중간중간 집에서도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 음이 막 연상된다고 하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 촉각 피치 시스템 장갑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사실 아직 연구 단계로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산정하기는 힘들지만 네. 여기 사용되는 부품들이랑 기술이 좀 저렴하게 구현이 가능한 기술들이어서 정부의 보급 사업 같은 것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 무료로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싼데 일단은 조금 싸게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좀 받아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쯤 될지 참 기약은 없지만 일단은 희망적인 소식으로 듣고. 자, 그런데 이 장갑을 끼고 한번 제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노래부터 부르는 게 좋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이 아니라 인공화호 재활 전문적으로 하는 청각사들이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 같은 경우도 네. 자문 청각사의 의견으로 저희는 작은 별 노래를 선택해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아, 작은 별 노래가 조금 이렇게 발음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예. 일단 제가 우문을 했는데 현답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 근데 이 애트리 촉각 피치 시스템 활용하시는 분야가 이 노래 부르는 거 말고 다른 데도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히는 언어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어 치료요? 네. 아, 언어 치료를 하면 정확히 뭘까요? 이게 저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인공화호 수술을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재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언어에 관해서. 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치료를 하고 학습을 하는 걸 언어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이런 청각 장애가 있는 분하고 나중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이 인공화호 수술을 한 나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각각마다 이제 자기가 구현할 수 있는 음역대나 아니면은 말의 어색함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케이스마다 차이가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요, 이 소리의 음을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촉각 피치 시스템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겠네요. 예, 작년에 임상 테스트를 했고 올해는 이제 장치의 착용성이랑 안전성을 개선하고 내년에 이제 학습 소프트웨어를 상용 수준으로 개발한 뒤 추가적인 임상을 하면은 빠르면 한 3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빠르면 3년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금 단계에 오신 거예요? 사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게 된 기술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아, 별로 이렇게 연구 자체가 막 오래되고 그러지는 않았네요. 네. 근데 그럼 작년에 갑자기 왜 하시게 된 거예요? 다른 기술을 개발하다가 청각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걸 듣고 이거는 빨리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원래 연구하던 거에서 가지를 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들이 이러한 촉각 피치 시스템 장갑 말고 또 다른 것들도 개발한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청각이 약해진 노인을 위해 골도 전화기를 보급했고 또 제가 개발한 많은 것들을 다는 모르지만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노인들을 위한 전화기라는 건 뭐예요?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난청 노인들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진동으로 이제 골도를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전화기입니다. 사실 저도 녹내장이 좀 있어가지고요. 시각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럼 그동안에 개발하셨다는 건 정확히 뭘까요? 이게 저희 실에서 한 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네.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들 학습을 위한 학습 콘텐츠 개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시각장애인인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을 위한 학습 그 개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심이 좀 있긴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연구가 되고 있었었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장애인들이 그 어떤 기술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대부분 연구소에서는 뭐 최신 기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비록 소수를 위한 기술이더라도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적정 기술에 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정상분들이시잖아요. 그럼 그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마음이나 필요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곳과의 협업을 통해서 긴밀히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니즈를 듣고 그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사실은 같이 어울려서 하는 사회가 앞으로는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쪽 분야의 연구를 계속 해오신 그 종사자분으로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비장애인들에게. 사실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768에 쓰신 애청자분께서요. 청취율조사 드디어 전화 받았어요. 당연히 출발새 아침이죠. 항상 공정 객관적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는데 이번 정부의 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로 한 번 더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생활 방역이 시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활 방역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건지 이걸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활 방역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야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시죠.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사실은 좀 지쳤어요, 우리 국민들이. 저도 너무 힘들고요. 우리 교수님도 지쳤을 것 같은데, 네.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는 거 사실은 이번에 좀 그만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살짝 했는데, 어린이날까지 계속 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였다가 굉장히 높은 환자 폭증을 겪은 싱가포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역학적 고리를 모르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어디서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또 숨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지금 우리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사실 황금 연휴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를 좀 더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어쨌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 조치는 완화하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지침이었는데요. 그럼 일부 완화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완화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 한 4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4대 밀집시설이라고 하는 뭐 종교시설, 학원, 체육시설은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주가 지나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서
힘들다 해서 운영 중단 권고를 그냥 운영 자제 권고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시켰던 건 이제 좀 중단까지는 아니고 자제해라 이렇게 바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클럽하고 룸사롱 혹시라도 열게 되면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는 거죠. 혹시 열면 자제하니까 좀 가급적 열지 말고 열더라도 좀 지침을 더 잘 지켜라 이런 얘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클럽이나 룸사롱 같은 유흥업소 이런 곳에도 영업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운영 중단 권고는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해당 시설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하려면 사실 유흥시설들은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사람들 간의 거리를 2m 이상 띄워야 한다든지 계속 환기를 시켜야 한다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 적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그래도 나든 영업할래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좀 조심해서 해달라 이렇게 읍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사실은 그렇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유흥시설이 갑자기 사람들로 많이 붐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정부가 지금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거는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보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 우리 국민을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드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외국 사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총선도 있었고 12일 날 부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기간 중에 감염 확산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 앞으로 2주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4월 말이 되면 또 석가탄신일이 있고 다음 날 근로자의 날 또 이어서 어린이날까지 연이어 휴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 방심하였다가는 감염이 다시 확산될 위험이 있어서 이제 5월 5일까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라고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중순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총선하고 부활절 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바깥에 나와가지고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생활방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하는 거고요. 네. 사실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을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으로 같이 하고 나중에 5월 한 중순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고 스스로 지켜라 이제 이런 거일 텐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방역위원회를 매주 열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주 무슨 얘기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주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 하든 매주 하든 사실 검토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확산 상황을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적 고리를 모르는 환자가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취합 검사라고 해서 한 10명씩 묶어서 하는 검사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혹시라도 이제 감염이 있지 않은지, 숨어있는 감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찾아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불씨를 전부 다 찾아야지만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이전의 일상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경제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정말
전문가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총선 기간 동안에 어떤 전문 의사분이 글을 올리면서 총선을 의식해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다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론의 일부도 그런가 보다.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당시에 정부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만약에 의심 환자가 있는데도 검사를 안 해줬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의사가 말하기 전에 환자 입장에서나 가족 입장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우리 쪽이 의심 환자인데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해준다든지 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그 의사의 글 이후에 다른 많은 의사들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이런 반박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는 뉴스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를 속여서 마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 듯한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신데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살짝 정부에서는 지금 너무 환자가 줄어든 것만 보고 이제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사실은 정말로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었고 또 한쪽은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안심을 하면서 요즘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나도 좀 나가서 놀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좀 편하게 놀고 싶은 마음에 살짝 나갔다 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문제죠. 지금 지난 주말에 벌써 부산에서 부활절 교회에 참석했던 부녀가 확진이 됐는데 그렇죠. 한 분은 병원 간호사고 한 분은 학교 직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으로 인해서 한 370여 명이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2명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가격리에 들어간 377명 중에 또 환자가 나오지 않을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들이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건 팩트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도 팩트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에 총선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서 지금은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그 사례도 부산은 한 28일 정도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은 이제 더 이상 감염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안심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역학적 고리를 모르는 환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대책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무거우신가 봐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루하루 좀 불안합니다. 예. 네, 조마조마 불안하시군요. 네, 그런데 5월 6일부터 생활 방역이 시행이 되면 재택근무나 단축근무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이. 또 아이들 학교도 조금 다니고 학원도 많이 다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어쨌든 재택근무를 지금 수준으로 강도 높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조금씩 돌아갈 텐데 직장이나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방역 체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방역 담당자, 감염관리 담당자를 정해야 되고요. 출근한 사람이 있으면 출근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 발열 체크를 해서 내가 열이 없다라고 신고를 하고 혹시라도 근무 중에 아프거나 그러면 바로 이제 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귀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부서별로 나눠서 출근한다든지 해야 되고 사무실도 환기한다든지 또 근무자가 수시로 손 씻기를 하고 마스크 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규 확진자가 사실은 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의 확진자나 사망자 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를
안에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사람이 논산훈련소 입소자 3명하고 네. 또 대구 카톨릭대 병원 의료진 1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모두 다 신천지 관련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재양성 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양성 환자, 재활성화. 그렇죠. 예, 이미 완치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 2.1%에서 재양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신천지 교인 양성자가 5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중에 100명이 넘게 재양성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신천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 권고를 해제하였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폐쇄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유지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집과 회사만 오고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뭐 문화생활도 못 즐기고 야외 활동도 잘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21년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경제도 안 돌아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매우 선도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감염 위험도 줄이면서 경제활동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찾아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사실 경제가 어렵지만 이것을 기회로 새로운 산업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1631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모든 걸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왜 정부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연장만 합니까? 우리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혹시 정부가 비난받을 걸 두려워해서 안전위주를 핑계를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하고 정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데 나와서 데모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환자 수를 줄인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좀 전 세계에 보여주고 모범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스크 끝까지 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청취율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노영희 출발새 아침 애청한다고 꼭 말씀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